제4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회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수출이 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600억 불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주력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늘었고 또 시장 다변화 흐름도 한층 공고해졌습니다. 이러한 지표 개선이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또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현재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결과 사상 최초로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금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모금에 참여해 주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동참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 드림 사업도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그냥 드림 사업이 뭔지 모르시는 우리 국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책을 이제 구성하게 된 계기는 사실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여서 그 단순한 한 끼 때거리가 없어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되느냐. 그냥 계란 한 판 훔치는 대신에 한 끼 때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물 제공을 하면 이런 사회적 낭비도 줄이고 또 불필요하게 누군가 처벌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뭐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뭐 아무나 와서 뭐 벤츠 타고 와서 집어 가고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한 2만 원 정도 되는 음식물 무료로 얻겠다고 그 고생해가면서 그 배급하는 데까지 갈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을 해본 결과로는 그런 경우를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본인들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런 그냥 드림 센터가 있으니까 주변에 이런 시설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또 확대합니다. 그 전까지 혹이라도 있는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사업소 확대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 보완 등도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우리 사회적인 기부 동참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할머니가 음식물이 부족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갔다가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가 너무 많은 음식물을 제공받게 됐다. 라면 이런 거 제공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좀 주라고 도로 또 거기에 갖다 놓고 간 분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따뜻한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인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에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력한 농가들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방역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방역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고 이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고생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그러시죠.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화군 색동원 성추행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습니다. 10년 이상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어디서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챙기고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점검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 유출 혐의로 원자력 안전기술원 전직 원장이 기소되고 방첩사의 민간인 사찰 흔적이 발견되고 구시대적인 간부 모시는 날이 지자체 등에서 여전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개인적 문제점을 원천 근절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비리 근절도 공직기강도 한다면 하는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총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겠습니다. 올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업무 보고가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기는 군기반장 역할을 올해는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방향을 대통령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정부 관계자들도 긴장하고 명심하고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토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 이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우리 공동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올리려고 그러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가와 집값은
좀 다릅니다.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죠. 또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집값은 집값이 오르면 이게 투자 자산이 집값에 또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가 못해서 그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됩니다.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그 자원 배분이 또 왜곡됩니다. 그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좀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어디 보니까 우리 곽이 부총리께서 저기 일 열심히 잘하는 직원들 포상했다는 게 어디 돌아다니대요? 네. 특별 포상 그러셨어요? 수립했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좀 많이 하세요. 뭐 조용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요란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직사회가 이게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야단만 치고 맨날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의욕이 잘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사회가 발전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집단이 공직사회죠, 사실은. 규모도 가장 크고 영향력도 큽니다. 여기가 이 공직 구성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때 하고 막 시키는 거나 겨우 하고 뺀질뺀질거리고 의무 외에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포상이나 칭찬도 좀 많이 하십시오. 1,000만 원, 뭐 350만 원 이렇게 주시고 그랬더라고요. 네, 뭐 잘하셨어요. 네, 많이 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들도 좀 하세요. 직원들 잘하는 거 발굴해가지고. 그래야 또 공직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법무부 오늘 대검찰청 보고가 하나 있네요. 민생 침해 사범. 이건 일단 보고 별도로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서인데, 예,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요새 대한민국 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부동산도 한 원인이겠고 또 하나는 이게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그 과도하게 높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한 원인인 것 같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비싼 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게 검찰이 어쨌든 민생사범 단속을 잘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할 일이고 또 역량도 있는 조직인데 앞으로도 이런 민생사범 단속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이따 보고할 때 한꺼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준비된 안건 토의 시작하시죠. 네. 연명 의료 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배경입니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77%까지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을 위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생애 말기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입니다. 먼저 죽음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는 문화, 연명의료의 상담과 정보 접근성의 제약으로 연명의료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사전 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료를 중단, 유보할 수 있는 임종 과정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27.2%입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의향 결정을 통해 웰다잉에 대해 미리 숙고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사전 의향서 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사전 의향서의 서식을 개편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을 포함한 웰다잉에 대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연명의료 결정이 존중되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하는 시기를 현재의 말기 시점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확대하고 연명의료, 생애 말기 돌봄 등에 대한 표준 상담 프로세스를 보급하고 상담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되어 있는 연명의료 유보 중단 가능 시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적용 범위를 말기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연고자와 고립 단절 노인 등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법령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연명의료 수행 의료기관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명의료 결정 이후 존엄한 생애 말기와 임종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기관 호스피스를 확충하고 말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진료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겠습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임종 돌봄에 대한 계약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 임종실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재택의료센터 등을 확충하고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재가 임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택 임종 시에 사망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웰다잉에 대해 숙고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과 협업하여 웰다잉 문화와 관련 제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예, 법제처장입니다. 네. 지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현행법 11조에 보면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이외에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센터 같은 곳으로도 확대하는 게 연명의료의향 등록을 활성화하는 길이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택 사망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면 호스피스 시설에 들어가거나 자택이 있어야 되는데 호스피스 시설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 결국 자택에서 사망을 해야 되는데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이거 경찰에서는 변사 사건으로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사체 검안서라든가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고 떠넘기기식이고 병원에서도 사실상 한쪽 구석에 방치돼 있다가 하루 이틀을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 경험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제 선친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체 검안서 떼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아마 앞으로도 똑같이 오히려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 법제처장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네, 또 없으면 저도 의견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게 이미 이제 회생불능이고 이제 사망에 임박했고 치료한다고 개선되지도 않고 고통만 심한 이런 경우에 그냥 단순한 연명을 위한 강제 호흡이라든지 강제 급식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걸 안 하겠다라고 본인이 네. 의사표명을 하면 그런 연명 치료를 안 하는 호흡기를 떼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허용한다 그 말이죠.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라는 중단한대.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떠날 때 깔끔하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걸 막 지연시켜서 고통스럽다 가족도 본인도 그런 문제인데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건강보험료 지출도 그 피보험자의 이제 일생을 기준으로 하면 나이 들어서 사망 직전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임종 직전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추산해서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이제 사망 직전의 1년이나 그 시기에 치료비가 제일 많이 집행되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70%, 80%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네. 그 정도 비율입니다. 경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약 60% 의료 수가를 쓰고 사망을 3개월 전에? 네. 낫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연명 치료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도 괴롭고 가족들도 힘들고 네.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본인이 원하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하자. 본인과 가족이 동의하에 본인도 동의해야 되고 가족도 동의해야 되고. 일단은 본인이 사전에 의향서를 먼저 써놓으면 본인 의사가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기 환자라고 하면 의사하고 상담해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환자랑 의사가 쓰면 본인의 의사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그걸 사전에 해놓지 않으면은 그다음엔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건 매우 중요한 제도고 하여튼 이게 불편하지 않도록 또 어쩌면 쉽게 할 수 있는 거 외에 저는 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사망하실 때까지 제대로 된 말기 돌봄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통증 관리나 아니면 다른 관리들이 이제 병원이나 재가에서 돼야 되는데 그런 제공 기관이 좀 부족하다 보니 연명의료를 결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임종 서비스를 못 받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충하는데 복지부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재택에서도 그런 임종 돌봄을 받을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뭐 수가나 아니면은 이제 매뉴얼 같은 걸 만들고 또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해서 재택 임종을 강화하는 부분들, 호스피스 강화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명 치료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할 경우에는 인력과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런데 그게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을 좀 해서. 네, 추가적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고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부처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양도 시에 현재는 이제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20% 포인트를 더 올리고, 그다음 3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2022년 5월 9일부터 해서 금년 5월 9일까지 4년간 중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또 비정상적 불공정한 형태의 어떤 그런 유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그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해서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면서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오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지만 이 유예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저희들이 시장에 어떤 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외에 금년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은 좀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과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 보완, 그리고 편법 정려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거예요. 1년 이번에는 끝이야. 또 가가지고 또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 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밀어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만 손해보잖아요. 안 믿은 사람은 득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보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손해봤다는 느낌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원칙대로. 원칙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비슷해요.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언제나 레드 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박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다 듣고 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준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패 신화.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거 끝나면은 결국은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은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은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정말 바늘 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그게 확 커져가지고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말로 치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예? 0.1%가 안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매물 잠기면 어떡할 거냐. 버티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지금 뭐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죠. 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월 9일까지 어쨌든 만료를 하는데 계약한 원래는 잔금까지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5월 9일을 양보할 수는 없고 네. 5월 9일로 하는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뭐 또 연장하겠지라고 이렇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랬으니까요.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 그때까지. 네. 그리고 기존의 것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네.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잔금 내고 등기 내면 네. 면제 중과세 면제해 준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네. 요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문제도 일부 검토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버틸 수 있게 그럼 언젠가는 뭐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뭐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거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 그 세입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은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들어가야 살아야지만 되는데.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뭐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유는 반드시 들어가게. 어쨌든 5월 9일까지고 네. 무조건 5월 네.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네. 네.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경부 장관께서 보고에서 제안하신 내용에 그렇죠. 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며칠 사이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바뀌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부 보도상으로는 뭐 대통령이 저거 얘기해봤자 뭐 매물도 나오는 거 없고 막 저 분명히 매물 잠길 거고 이번에는 또 연장을 해야 된다 뭐 저 다주택자들의 저 눈물은 어떡할 거냐 뭐 이런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정도부터 그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이미 사실 매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통계청이나 아니면 어디서 뭐 자료 수집하는 데서 이 매물 증가하는 거 이런 거 통계들 있나요? 거래 통계는 있을 수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 그 이번에 그 서울 전체적으로 매물이 좀 줄긴 했는데요. 강남 3구하고 용산 쪽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가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평시보다 11.7%가 74%예요. 늘어났다. 네, 송파가 15% 상향이 되고요. 15%나 늘어났다고. 네, 용산은 4.19로 해서 좀 낮고 그렇습니다. 용산하고 강남 3구가 매물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몇 %, 두 자릿수로 늘었다 매물이. 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럴 거로 저희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이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좀 더 늘어나겠죠. 네, 저 대통령님 행안부 장관입니다. 제가 이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요, 이게 왜 5월 9일이냐? 네. 왜 5월 9일? 네네. 지난 정부가 시작한 날입니다. 이게 5월 30일인가 31일 날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 소급해서 5월 9일부터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정권 이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들한테 선물을 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분명히 조세는 법률주의인데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법에 정해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정해서 시행령에서 일종의 감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다주택자 기준 명확한 그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앞으로는 아예 그냥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없애버리는 것도. 네, 그렇게 해서 법률로 정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이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거 아니에요? 바꿀 때 이번에는 감안해서 하시죠. 예, 대통령 이번에는 이게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하고 이건 법으로 이제 또 이후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놔두면 5월 9일에 잔금까지 내야 되는데. 네네.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너무 짧은 상황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보완은 그건 시행령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밤에 우리 국무위원님들 아니면 뭐 부처장들도 이거 혹시 의견 있으면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된 분들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 하셨어요? 다 하신 모양이네? 대통령 마지막으로요. 저기 보시면은 저 2번에 보시면은 토지 거래 허가제 구역에서는 허가 후 4개월로 돼가 있습니다. 잔금 실거주 의무가 이게 그래서 저한테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는 5월 9일 계약은 3개월이 아니고 4개월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래요? 저희들이 좀 3개월이냐 4개월이냐. 네네. 근데 토지 거래 허가제는 그 정도면 4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장의 목소리 듣고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4개월 해주에 3개월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토론을 좀 붙이려고 그러겠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해서 네. 적절하게 결정할 때 또 하면 되니까요. 네. 기대하십시오. 4개월이 될 수도 있다. 네. 국토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네. 네, 토론.
토론에서 추가된 의견을 반영해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을 검찰총장 직무대행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 성과입니다. 검찰은 25년 9월부터 5개월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설탕과 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서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들고 전기료의 상승으로 인해 가게를 위협하는 한전 입찰 담합의 전모를 밝혀 총 52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설탕 가격의 담합 규모는 약 3조 2,700억 원, 밀가루는 약 6조 원, 한전 입찰 담합은 약 6,700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사안별 개요와 수사 경과는 아래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가격 담합으로 인해서 담합에 가담한 법인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 반면 식료품 물가 및 전기료 상승 등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담합 발생 전 대비 설탕 가격은 최고 66.7%,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되었습니다. 한전 입찰 담합의 경우에는 담합 업체들의 평균 낙찰률이 약 96%에서 담합 종료 후에는 67%까지 낮아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보완 방안입니다.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법정형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담합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그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통계를 보면 개인의 수가 법인보다 월등히 많고 개인은 54.6%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탕과 밀가루 가격 담합 업체들 중에 일부는 과거에 수차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었을 때 법인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 처분만으로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환수 방안입니다. 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 박탈, 즉 범죄 수익의 환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담합으로 인한 범죄 수익의 특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제 범죄 수익 환수가 이루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찰의 경우를 예를 들면 낙찰가액 자체가 수익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우의 낙찰가액과 담합으로 인한 낙찰가액의 차액을 법원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정상적인 낙찰가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 구체적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논의할 게 꽤 많은데요. 일단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먼저 이거부터 하죠. 법정형을 상향하는 거는 법제처가 좀 준비를 하든지 해가지고 정부 입법으로 하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향 준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발표를 먼저 하실래요? 예. 준비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할지? 제 발표 자료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탕 사건은 24년부터 공정위가 조사해 왔고 24년 말에 이제 공정위와 검찰에 자진 신고가 들어왔었고요. 공정위 조사는 지속돼서 25년 9월쯤에 이제 마무리 단계였고 그때 이제 검찰이 고발 요청을 했고 공정위 고발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 고발과 공정위 조사 마무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의는 2월 11일 날 있습니다. 밀가루 사건은 제가 취임한 후 첫 번째 직권조사 사건이고요. 10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었고 지금 조사 마무리 단계이고 검찰 고발 요청도 최근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공정위 고발했고 검찰도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밀가루는 3월 초쯤에 공정위 조사는 완료될 거고 심의는 그로부터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같은 경우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이미 25년 1월에 완료됐고요. 그래서 400억 조금 못 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6개 법인이 24년 말에 고발되었고요.
지금 검찰 조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현행 그 담합은 관련 매출의 20%까지 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과징금 상한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등을 통해서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때는 하한까지 둘 수 있는 시행령 혹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서 공정위가 지금까지 이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시정 명령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참고로 있는 그 시정 조치 운영 지침도 좀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거 아까 과징금을 400억 했다는 게 어떤 거에 대한 400억이에요? 한전의 가스 절연 개폐 장치 담합 사건. 오늘 이 사안 아니고 이 사안까지 한전의 입찰 담합 이 얘기하는 그 사안 맞습니다. 그 사안입니다. 담합 규모가 6,776억인데 400억 했으면은 몇 프로이기? 391억 정확한 액수는 391억이고 7%밖에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왜 7%밖에 안 했어요? 여기 20%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상한은 20%인데 현재 시행령이나 고시가 감면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 빨리 고치십시다 그러면. 예, 시행령 이건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고치는데 상반기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뭘 상반기에 해요? 지금 바로 하지. 예. 준비 안 돼 있어요?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준비돼 있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적용해서 그거를 시행령이나 규칙에 너무 자세히 정할 필요 없잖아요. 예. 적정하게 정하고 처분이야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미리 다 모든 가능한 경우를 시뮬레이션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최대한 신중하고 사회적 일단은 시행령 고치 일단 너무 그 법률을 거의 뭐 무력화하다시피 너무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시행령을. 맞습니다. 예. 그 옛날에 그 시행령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빨리 고치고 더 세부적인 게 필요하면 규칙, 처분 규칙 이런 걸로 정하고 그 안에서도 재량으로 사안별로 행정관청이 정하면 되는 거지. 그거 왜 시행령에다 자세히 최대한 빨리 고치게. 네,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그거 하고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 범죄 수익 몰수 추징하고 과징금은 병과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형사처벌도 하고 과징금도 하고 몰수도 하고? 예, 근데 그 사유로는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처벌받았을 때. 어쨌든 이런 범죄적인 수단을 통해서 걸리면은 이렇게 제재를 해도 이익이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익이 기속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주주인데 이게 처벌받아봐야 고용사장 아니면 뭐 전무 뭐 이런 사람들일 거고 뭐 내려오면 과장 그럴 거고 이익은 다 남고 벌금도 얼마 안 되고 과징금도 얼마 안 되고 처벌은 자기가 안 받고 그러면 계속하죠. 맞습니다. 이게 소위 특별 예방 효과가 없잖아요. 일반 예방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 사례를 보고 이거 하다 우리 큰일 나겠다. 진짜 회사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 예방이죠. 그걸 한번 저지른 사람이 다시 하면 이제 큰일 나겠다라고 해 다시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재범도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재범할 것 같아요. 재범하는 게 훨씬 이익인데. 어쨌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엄정하게 좀 규정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정위가 지금 어쨌든 이게 검찰도 그러고 애썼는데 이거 한 번 하는데 뭐 몇 달씩 걸리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인력도 많이 들고. 인력을 늘려야죠, 그러면. 인력을 늘려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수사를 하고 처분을 제대로 하고 이러면 이제 줄어들 테고 그러면 사실 그때는 인력을 좀 줄여도 되죠. 예. 지금 온 세상이 이 위반 투성이라 예. 그 걷어내려면 초기에는 에너지도 비용도 인력도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뽑으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인력도 늘리시고요. 법 개정하는 것도 빨리 해주시고 시행령 빨리 준비하고 동시에 처분 기준도 만드시고 부패재산 몰수 조항이 이게 정상 가격과 담합 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어려워서 법원에 몰수 판결을 안 해준다 그 말이죠? 예, 하급심에서 2차례 정도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몰수 규정에 대해서 일종의 간주 추정 규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 주가 조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법을 통해 가지고 몰수 추징에 관한 간주 규정을 두고 그 아래 이제 시행령 형태로 그걸 구체화하는 방식을 네. 입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몰수 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면 재형법정주의 논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법률 단계에서 간주하는 규정까지는 두고 네.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아래로 위임 입법을. 그래서 입찰 비리 이게 대개 이게 지금 담합이라고 하는 게 유형화돼 있잖아요, 그죠?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뭐 낙찰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몇 개 유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상 가격에 대한 간주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증명되지 않은 그 가격으로 한다. 예를 들면 입찰을 할 때는 입찰 예정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입찰 주체가 추정 가격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실제 낙찰 가격하고 차이를 뭐 한다든지 뭐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라든지 그 가격을 산정할 때 같이 올렸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일반 물가 상승률에 준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벗어난 거는 담합에 의한 것이다라고 간주하는 걸로 그런 조항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어렵더라도 예. 일단은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하든지 해야지. 그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정위 규정이 어떻게 보면은 부당이익 환수를 좀 추정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져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매출의 30% 혹은 20% 이런 네. 추정에 의한 부당이익 환수인데 이 규정으로 부당이익 환수가 부적절하게 되었다라고 판단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추정 가격 추정 요건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징금 규정은 약간 약간 추상적이거나 예. 또는 뭐 합의 규범으로 정해도 되는데 몰수 규정은 형사처벌이라서 법에다 엄격하게 최대한 확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민해서. 예.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은 이런 담합 수사 안 합니까? 예, 그 공정거래법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의해서 이 규정도 이제 손봐야 될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런 검찰에게 고발하는 조항이 많잖아요. 예, 이거 말고도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뭐 준비하기 있는 게 있어요? 예, 어쨌든 이건 뭐 그 형사법 개정하면 특사경 지휘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검찰만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손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제가 그 대통령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담합 문제에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2021년도 이후에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외국의 추세는 법인보다도 개인 고발이 더 많습니다. 경쟁법에 있어서 부당 경쟁이라든가 불공정 행위에 관련해서는 미국이 가장 발달했는데 개인 고발이 훨씬 많은데 개인이 고발하는 아니 개인 고발 그 법인의 대표자 실행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공정위에서는 2021년도 이후에 거의 개인 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에 대해서는 뭐 과징금을 낸다든가 상한 2억 정도의 벌금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행위를 한 개인들 뭐 그게 실제 오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라든가 실행행위에 가담한 계획 모의한 자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 처벌이 없습니다. 나중에 법인만 고발하고 나서 나중에 검찰에서 개인 고발해라 고발 요청에 우선은 그때나 고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공정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21년도 이후에 공정위 고발 사건 중에서 조사 기간만
보통 뭐 1년 반 내지 4년까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다 돼갖고 된 게 대부분입니다. 이 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넘어간다고 그냥 넘어간. 예,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맞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사건 기간이 굉장히 고질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 임박해갖고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있고요. 지금 뭐 공정위원장은 뭐 조사를 여기 나온 것처럼 담합이 지금 오랫동안 됐었는데 강제수사 이 표 보면 나오세요. 강제수사 좀 보여주시면 게시일 중에서 수사 기간은 대개 뭐 얼마 되질 않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급박해갖고 저희들이 수사를 했는데 이 자체 촉발하고 하는 게 이 리니언시 때문에 면책 조항이 있어갖고 다른 경쟁사에서 조그만 경쟁사에서 자체 제보를 검찰에 한 겁니다. 검찰에 같이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이 설탕 담합 같은 경우는 3번이나 고발을 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발이 된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어서 정말 신속하게 처음부터 개인까지 같이 고발하고 그다음 처음부터 이게 경찰이라든 검찰이라든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워낙 이게 압수수색할 양들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조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조사라든가 공정위 조사와 검찰이든 경찰이든 초기부터 협력 단계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현재 그게 없습니다. 예, 공정위원장. 예, 뭐 지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개인 고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잘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밀가루 사건이나 설탕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조사 기간이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도 담합 사건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공정위의 담합 사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느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검찰에 이제 자진 신고했을 때 일반적으로 같이 신고합니다. 공정위하고 검찰하고 이게 일반적인 행태고요. 설탕 사건의 경우는 자진 신고 1순위, 2순위가 검찰하고 공정위가 달랐습니다. 그거 이제 자, 그런 얘기는 그냥 됐고요. 네. 하여튼 이 고발 문제도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고 그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번에 제가 공정위원장님한테 그 얘기 한번 취임 초기에 물어봤잖아요. 예. 전속 고발권 예.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고발권 독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오면 공정위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형량법상. 그리고 중기벤처부 장관도 고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권 독점은 지금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밀가루나 설탕 이런 거는 중소기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 비싼 빵 먹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고발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공정위 권한이 너무 커요. 그 전속 고발을 폐지하든지 예, 아니면 뭐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한테 고발권을 주든지 예. 뭐 그렇게라도 좀 풀어야지. 이거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 부족 뭐 너무 많아서 그런다는데 아니 그렇게 너무 많이 위반하는 사회가 이상한 사회지. 그걸 고쳐야지. 어떻게 너무 많아서 고발된 사건만 그러면 자의적이 되잖아요. 다 위반하는데 이 중에 미운 사람 뭐 특별히 이유 있는 사람 거기만 고발해서 처벌하고 나머지는 해당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정상 사회가 아니죠. 하여튼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자체 쪽으로 고발권을 좀 확대하는.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 제가 얘기한 지 몇 달 된 것 빨리 같은데.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것도 좀 챙겨 보시고요. 예. 이게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선별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권력 남용의 가능성도 커지고. 이게 업무보고 때 제기하셨던 문제인데요. 네. 속도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전속고발권 문제는 조금
공정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속도가 총리실에서 좀 챙겨서 어쨌든 기업 운영 영역의 이런 체계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왜 저는 사회적 폐해나 이런 게 훨씬 더 큰데 저 계란 한 판 훔쳐먹은 서민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해. 근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그 거대 범죄를 저지르는 건 뭐 이리 장애물이 많아요, 처벌하는데. 근데 이거 근본적으로 좀 신속하게 획기적으로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밀가루, 설탕은 지금 이제 과징금 처분을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안 했습니다. 설탕은 2월 10일 전원회의가 있어서 그때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2월 10일? 10일. 그동안에 시행령을 안 바꿔놨으니 옛날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도 경미하게 결국 과징금 처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최대한 부당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 과징금 처분의 기준을 우리가 바꾸면 그 내부 처분 기준인데 시행령으로 해놨으면 그것도 법규라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또 취소 사유죠. 예. 법제처장님 어떻습니까? 그러죠. 예. 그래 빨리 고쳤어야지. 근데 만약에 처분 기준을 바꾸면 바꾸기 전에 벌어진 일도 바뀐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실제로 법원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그 행위 소급에서 당시 불이익을 규정으로 해요? 준 걸로 봐서 효력을 인정 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행위 당시 기준으로 한다고? 예. 차관이 이건 뭐 어쨌든 방법을 좀 찾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십시다. 예, 최대한 엄중하게 네. 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경종 울려가지고 종 울리면 놀래야지. 이거 안 놀래 이게. 예, 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종 소리 내면 놀래야 경종이지. 네. 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진행된 논의 반영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선 불법 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해양수산부 차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외국어선 불법 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입니다. 지난 12월 23일 해수부 업무보고 시 외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서 최대 벌금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을 하고 필요시 금액도 더 상향하는 등 경제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수부와 해경은 현장 단속 인력을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먼저 과징금 도입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현행 제도는 불법 어선이 납포되면 검사가 담보금을 부과하고 담보금 납부 시 어선과 선원은 석방됩니다. 이후 재판을 거쳐서 벌금이 확정되면 보관하던 담보금이 벌금으로 대체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를 볼 때 담보금이 경제적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유엔 해양법 협약 73조의 규정과 이를 반영한 국내법인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징금 도입 시 과징 금액은 통상 불법 이득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타 입법례에 따라 불법 어획물에 3 내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벌금보다도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설사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소와 재산이 없는 외국인 선주가 납부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과징금 미납 시에는 납포된 어선을 몰수하고 있고 어선 몰수는 외국인 선주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제재로 작용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몰수 어선의 공매 대금이 소액에 불과하여 부당이득 환수 효과가 미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어선에 대한 과징금 부과보다는 현행 제도인 벌금과 담보금을 상향하는 것이 경제적 제재로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으로 벌금액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무부와 협조하여 담보금 부과 기준도 벌금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어선 톤급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담보금을 톤급에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죄질이 가장 나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무허가 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15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중국 내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중대 위반 어선은 담보금 납부 시에도 중국 해경에 인계하여 중국에서도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최고 벌금액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15억 원으로 상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벌금 상향 시 담보금 부과액도 상향토록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 불법어선 문제는 중국 당국이 무슨 방임을 하거나 조장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근절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지난 한 몇 년간 추이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의 무슨 암묵적 방침이나 방임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 말이잖아요. 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것 같은데 중국으로 넘기면 실제로 처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금을 상한을 높이고 벌금 상한액에 해당되는 담보금을 내면 사람도 석방해 주는 거고 배는 응유하는 거죠. 배도 보내요. 담보금을 납부하면 배도 보내줍니다. 배도 보내. 예, 그게 국제해양법 협약. 실제로는 이제 뭐 벌금을 내든 말든 되돌아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담보금만큼 벌금이 선고되고 그럼 몰수되고 이제 종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15억으로 올린다. 뭐 그건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담보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해요? 그건 담보금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근거한 제도예요? 그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보금이라는 것도 현 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님 네. 오른쪽입니다. 네. 해양경찰 네. 직무대행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지어업법에 벌금을 상한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해야 되는데 담보금 상향은 지금 말이 없어서 그거 법적 조치 없이도 법 개정 없이도 그냥 15억으로 벌금만 아닙니다. 개정하면 담보금은 15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보금은 그 법적 성격이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이지어업법에 벌금액을 상한을 해주면 그 상한에 맞게끔 해양경찰이 대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담보금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이게. 근데 담보금 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법이냐, 뭐 규칙이냐, 내부 방침이냐. 이건 대검 내규로 돼 있는데요. 이 내규라는 거는 이제 대검하고 또 법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해경에서 담보금을 이제 벌금이 3억인데요. 담보금을 3억을 우리가 이렇게 검사에 지휘 건의를 하면 검사가 3억 원을 똑같이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해하겠는데. 예.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내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규는 내규만 고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됐고 그 과징금 제도를 병행 도입하는 병과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법리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과징금을 제도로 도입을 하면 과징금을 산정하고 부과하고 현행 벌금 체계를 병행 추진하면 오히려 현장에서는 복잡해져요? 예, 혼선만 가중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불법어선들의 이제 규모가 통계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규모라고 나오겠죠. 어선의 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점점 대형화되겠죠. 어선들이 커져서 평균적으로 한 100톤급 정도 되고 큰 배는 150톤, 200톤까지 가는 배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5억 정도로 올리면은 그거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안 올 것 같아요? 일단 지금 3억이기 때문에 이거를 5배 정도 올리면 상당한 제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거의 선단을 이루어서 오고 그중에 해경이 잡아봐야 한 척 또는 그대 두 척밖에 못 잡으니까 8척, 9척은 안전하게 영업을 하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잡힌 그 배에 이 보증금을 모아서 내주기로 하고 같이 떼지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 지금 3억이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10억, 15억으로 올리면 1억 5천씩 내야 되면 어려울 거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과징금 얘기는 그냥 일단 놔두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냥 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대통령님 지시 이후에 신한금융그룹과 협업을 통해서 12월부터 57개소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정부 예산을 반영해서 정부 예산과 민간 후원금을 활용해 시범 지역을 확대하고 있고 5월부터는 본 사업 전환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1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67개 시군구에서 107개의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푸드마켓, 푸드뱅크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에도 코너를 설치하고 있고 신안군 등 일부 시군구는 복수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3만 6천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6.8%는 기본 복지 상담을 제공하였고 6.2%는 읍면동 심층 상담으로 연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9명에게 기초생활 수급, 긴급복지 등 공적 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발굴된 위기 가구 중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후원금으로 방한용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그냥 드림 사업을 통해 기본 먹거리 보장은 물론 위기 가구를 다수 발굴하여 복지 자원과도 연계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생계가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국민들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그냥 드림 사업을 계기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이 발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자체 금융복지사업과 연계를 통해 화성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도서 지역인 전남 신안군은 이동식 드림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 한국청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또 농림부 및 농협 그리고 농협이 농촌형 그냥 드림을 추진하는 등 민간과 정부 부처 간의 협업 사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신속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참여 지역은 지속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리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동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자활 일자리를 활용해서 지원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현재 물량 부족이 가장 문제인데요. 전국과 광역 푸드뱅크의 여유분을 신속하게 재배분하고 민간 자원을 발굴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장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5월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그냥 드림 코너를 300개소 이상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코너 확대 등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기획예산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국민 홍보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전국이 시군구가 250 몇 개 아닌가요?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67개 시군구고요. 아니, 그러니까 107개 코너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6개 시군구 17개 전역에서 228개입니다. 예. 기초 단체가 228, 네. 228인 것 같아요. 67개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럼 나머지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현재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올해 예산이 반영된 거는 150개소까지 확대하는 거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예산도 거의 들지 않는데. 제일 많이 드는 거는 물품 구매하는 비용이 한 반 이상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담 인력에 대한 수당이나 인건비 지원이 좀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다가 공간이 좀 있으면 설치하고 저기 자원봉사 시켜도 될 텐데 그럼 너무 엄격하게 막 고용하고 무슨 규모 있는 사무실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요. 지금은 이제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관이나 읍명동 복지센터에다 설치한 지역도 있어서 그 그러니까 지역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하실 그러니까 수 있게 하면 푸드뱅크나 뭐 푸드마켓에서 하면 그냥 자원봉사 모집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될 것 같고 네네. 그거 꼭 씌워가지고 라면 5개 뭐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적당하게 집어가게 하고. 네, 지역별로 또 특성 있게 패키지도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드리기도 하지만 2번, 3번 방문하시는 분에게는 좀 기본적인 복지 상담이나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긴 그런 부분이 한데. 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거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예 시작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걸 못 하더라도 음식물 교부 사업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냐 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보완을 해나가더라도 이게 다 갖춰진 다음에 하겠다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 좀 더 유연하게 확대 방안을 지자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확대하시고요. 네네. 이거 사실 뭐 이거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뭐 이런 거를 하냐 그런 거 하면은 무슨 복지병 걸린다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데 굶어본 사람은 이게 뭔 일인지를 압니다. 이게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가족들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저번에 무슨 탤런트 지망생, 배우 지망생도 하나 굶어 죽지 않았어요? 물론 오래전 일이긴 한데. 좀 됐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인데 하여튼 그 신속하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 이거 행안부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미 그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올해 안에 시범 사업으로 100개소, 본 사업으로 150개소 정도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 반상회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방 정부의 주민들에 대한 홍보 자료 등에 그 홍보할 수 있는 것까지 시군구 단위로 최소 1개씩은 하게만 좀 네, 정해서 지금 거의 그렇게 250개 정도가 본 사업, 시범 사업을 추가 시행하게 되면 거의 한 곳 이상은 다 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 250개라고 하는 데가 보니까 시군구의 절반도 안 되던데요. 한 군데에서 하는 데는 2-3군데씩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 예, 최소 한 곳 이상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잘 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보상도 하고. 지원도 해드리고 이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예. 좀 밀가루 담합한 거 0.1%만 추가하면 다 돼요. 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 인력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신한금융에서 3년간 45억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거죠. 네네. 뭐 고마운 일이네요. 한국청과도 한국청과도 2억 원 2억 원 해주시고요. 계속 기업 후원에서 연계하는 거를 지속. 동아일보는 홍보를 해주기로 했다는 거고. 네네. 농림부하고 농협도 같이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 농촌형 그냥드림 사업으로요. 저희 농업인 행복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행복체험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배달까지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하나로마트 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일부 활용을 또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다른 데도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대통령님, 지식센터장입니다. 네. 우리 복지 대상을 먹거리 생필품에서 기술과 기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기술판 그냥 드림인데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많이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3분의 2 이상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이제 미활용 특허를 중소기업이나 개인한테 과감하게 개방해서 어떤 기술 경쟁을 높이거나 기술 그냥 드림 사업도 한다 말이죠. 예, 특허 개방 사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창업이랄지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그냥 드림처럼 할 게 아니고요. 네. 뭐라 그럴까 기술 거래 시장? 예. 지금 이제 기업 거래 시장은 있잖아, 그죠? 근데 기술이 거래되는 시장은 없는 것 같아요.
기술거래시장은 그 기술보증기금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서요.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걸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걸 테고 네. 지금 저 주식거래처장님 말씀은 사실상 사장돼 있는 온갖 아이디어, 뭐 실용신안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냥 쓸 사람 써라라고 개방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 같이 예를 들면 무상 거래 영역, 유료 거래 영역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고 네, 그걸 확대하도록 해보시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도 들어오면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상위에서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오른쪽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여기 신한은행이 참여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자발성을 전제로 해서 다른 은행이나 대기업들, 뭐 은행연합회나 환경위원이나 상위 등 통해서 자발성을 전제로 해서 좀 사회적인 그런 기관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산업부 장관님은 세상이 험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하면은 지금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입니다. 한번 정부 업무에 관계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기부를 정부 이름으로 받는다 또는 제3자한테 하겠다. 제3자 뇌물죄로 다 깜빵을 가게 됩니다. 한번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복지부가 기업의 나눔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요와 또 기부자를 매칭하는 그 협의체와 협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의 후원이나 나눔을 좀 연계할 수 있도록 더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거를 권유를 하거나 알면서 받는 것도 다 제3자 암묵적 묵시적 청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로 기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후원이나 나눔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수요처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걸 사회복지 연계하는 공동모금회나 뭐 이런 데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도 기부를 하는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또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어서요. 이제 그런 수요와 공급을 공무원들이 하면 그런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 네. 참고하십시오. 네, 민간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좀 투명하게 해보겠습니다. 투명하게 해도 안 돼요. 저 과기혁신본부장입니다. 이쪽입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방금 지재처장님하고 한번 얘기했던 게 있는데 지금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위 장롱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롱특허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국민들한테 오히려 주주로 참여해서 NFT식으로 조각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건 될성 싶은 특허다, 장롱특허지만 그럼 그걸 주주로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기업이 달라붙어서 이 특허를 제가 상품화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우리 이제 과기부 쪽에서 혁신본부 쪽에서 예산을 갖다가 매칭하는 형태로 사업화해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체국이 전국에 3,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센터들이 한 3,500개 있으니까 그 공간이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 우체국 같은 데다가 서로 남는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잉여 생산된 제품들을 놓고 그냥 드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님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주관으로 추진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올해 1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국민, 기업, 정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모금액 목표를 달성했고 모금액도 최고 기록을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모금액은 약 5,124억 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 교육 자립 지원, 맞춤형 돌봄 등 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캠페인은 종료되었으나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의 관심과 나눔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도 모금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접수하고요. 이제 부처 협조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기후부 장관님 순서대로 이어서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입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지난주 감사원에서 24년 말에 주요 공공 시스템을 모의 해킹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의 해킹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주민등록번호 탈취 가능성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되어 개인정보가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보면 취약점 점검이나 접근 권한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적정한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유 현황 및 관리 체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에 공공부문이 보유한 개인정보 개수는 약 770억 건이고 공공시스템 중 57개 부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382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통상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구축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구축되었고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합니다. 이때 시스템 운영기관이 1차적인 관리 책임을 지지만 소관부처도 지도, 감독 등 2차적 책임을 담당합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개인정보 있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장의 최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인 ISMSP 인증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적 보호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12월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도 강화했습니다. 중대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액 과징금을 상향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전면 공표를 할 계획입니다. 부처 협조 필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는 우선적으로 긴급 실태 점검을 통해서 시스템의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중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 점검, 본부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의 실태 점검도 필요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인은 최초로 공공부문 6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과 인력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현황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행안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과 보호 투자, 재원 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 AX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점검하고 적정한 안전 조치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도록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국가데이터처의 역할은 뭔가요? 국가데이터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여태까지는 주로 통계였는데 앞으로 이제 국가데이터 전반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권한이 통계 데이터에만 미쳐 있고요. 국가데이터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 기본법을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다 제정되고 나면 그 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같이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국가데이터처를 만든 취지는 통계청 업무는 기본이고 각 정부, 각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활용 가능하게 가공하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이 일을 하자고 만든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가데이터 기본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법적 권한은 그렇고요.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법 그 틀을 만들어서 지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고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인데 그 이전에라도 그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통계위원회 내에 특별 분과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지금 협의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업무에 이제 특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죠? 정보 보호 업무에 특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그건 보호를 당연하고. 가져갈 건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호, 안전 뭐 이런 게 여기에 중점이 있다면 데이터처는 활용에 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1차 책임은 데이터 발생하는 운영기관, 2차는 소관 부처. 이렇게 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정책, 위반 시 조사 제재. 그러니까 안전과 보호에 중점이 있는 거고. 여기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최종 책임 기관은 각 부처는 자기 거니까 당연히 일상적 관리를 하는 거고. 네.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게 조정 관리, 가공하거나 또는 네, 전체적인 기본 틀은 저희 국가 데이터처에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최고 데이터 책임자는 데이터처장인 거죠. 네. 그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기후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아리백 추진과 관련한 이행 협조 요청 사안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문법상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 총 88개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재생에너지를 늘릴 특별한 유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재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에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현재 현황을 대충 살펴봤더니요. 현재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비중이 현재 14%인데 대부분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87개만 평균 내면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기준이 2030년까지는 60%로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공기관이 60%로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철도부지나 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도로부지, 또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저수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댐 수면이나 이런 데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공공기관이 노력해서 특히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부가 공공기관 K 아리백 펀드도 조성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정식으로 공공기관 아리백 출범식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우리 각 부 장관님들께서 소속기관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 바람소득마을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햇빛 소득, 바람소득 사업은 아주 자잘한 사업이 전국에 산재하게 되는데, 네. 하여튼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행안부, 그다음에 농식품부. 어쨌든 이것도 속도를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게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소가 여러 군데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대규모로 발전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 생산 원가, 저 발전 단가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 할까요? 지금 뭐 해외는 그렇게 하면 되게 킬로와트당 50원 선까지도 떨어지고 심하게는 30원까지도 떨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대규모로 하더라도 80원에서 100원 사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통 100kW 정도 하거나 1메가 정도 하는 거는 1메가 정도 하면 우리 제품으로 할 경우에 12억에서 13억 정도 들어가고요. 중국산으로 하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 이 30% 정도, 20% 남짓 더 든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제품으로 1메가 하는데 12, 13억 정도면요.
그럼 킬로와트당 단가는 얼마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저런 거품을 빼고 하면 사실은 100원에서 120원 정도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100원대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태양광 발전하면 소위 지대 있잖아요. 임대료, 땅값, 땅 임대료, 기회비용. 이게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서 그게 꽤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사업자가 임대료 내고 진입료 내고 또 은행에 이자 내고 또 자기 수익 다 계산해서 지금 거품이 좀 껴 있는데요. 이번에 햇빛소득 마을 같은 경우를 추진하면 그 소위 토지 비용이 많이 안 들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총량은 늘리면서도 가격은 낮추고 그 소득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 재생에너지 산업도 키우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태양광은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풍력 발전은 육상 풍력 그다음에 해상 풍력 중에서 고정식 연근해 고정식하고 좀 원거리의 그 부유식하고 이거에 좀 장기 단가는 얼마 정도예요? 현재 부유식은 실제로 한 400원, 500원 선까지. 현재 상태로? 이제 일반 해상 풍력 고정식은 300원대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면 실제로 임기 중에 200원대로 낮추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150원대까지 해상 풍력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상 풍력은 이미 180원대, 170원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상 풍력도 가격을 더 낮출 요인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산업용 전기료가 180원이거든요. 그 수준보다 조금 더 낮춰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료가 올라간다 이런 프레임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에 하여튼 제일 싼 거는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낮에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풍력은 밤에도 발전이 가능하고. 네. 태양광도 ESS 겸용으로 하더라도 1메가에 1억 15억 정도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이제 점차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대규모의 경제가 좀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어쨌든 속도도 내고 규모도 키우고 좀 국내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서 원거리 송전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지역에 산업을 유치하되 송전 비용을 뺀 좀 낮은 전기료를 공급해야. 네, 송전 비용과 국가 균형 발전 지수와 에너지 집중도 이런 걸 고려해서 소위 지역별 전력 요금을 차등하는 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무지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몇 군데 물어봤는데 다들 잘 대답을 못해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만약 신안에서 바닷가에 염전하고 뭐 이런 데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해당 지역에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뭐 100원 미만인데 만약에 그거를 송전망을 만들어 가지고 수도권까지 끌고 올라와서 쓴다고 할 때 그때는 송전 비용이 예를 들면 그 송전 시설의 감가상각비도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뭐 송전 자체에 드는 비용, 관리비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또 누전되나요? 중간에 손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런 계산하면 가격 차이 얼마쯤 날 수 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정확하게는 안 나올 테고 하지. 대략 1, 20원 정도는 킬로와트당 1, 20원. 네. 근데 그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20% 한 15% 정도 비용이 추가된다. 즉 가격 차이는 15% 이상 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만? 네. 그냥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네, 의안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의 전에 통일부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역 통합 관련해서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랫동안 일관되게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
이걸 국가 목표로 제시한 효과로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지역 통합의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선언에 이어서 어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주 완주 기초단체 통합 선언이 있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은 지난 30년 동안 수건이었습니다. 근데 번번이 3번 실패했었는데 대통령 덕분에 어제 완주 지역구를 갖고 있는 안호영 의원이 결단하고 전주 국회의원들이 함께 통합 선언을 했습니다. 때 맞춰서 어제 총리께서 5극 광역 통합에 대한 지원에 비춰서 삼특에 대한 통합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정부 방침을 하셨는데 지역에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지난번에 광주 전남 통합을 격려 응원하기 위해서 청와대 초청 오찬을 주셨는데 비례해서 전북특별자치도도 그 기회를 좀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네.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판단해 볼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의안 시민은 비공개로 운영되어 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스픽스 애청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